역사 한 잔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역사 한 잔 하실까요? 입니다. 책의 이름을 보면 자연스럽게 음료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6가지 음료는 누구나 잘 아는 맥주, 와인, 증류주, 커피, 차와 콜라입니다. 이 음료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또 마셔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음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우리의 앞에 나타난 걸까요? 맥주의 역사는 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와인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정도로 희귀했습니다. 증류주는 해군 전사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들은 매일 증류주를 한 잔씩 마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와 커피, 콜라가 어떻게 유행되었는지 그 뒤에 있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음료 혹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문화를 마십니다. 이런 음료들이 유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계 역사의 시대별 흐름이 있습니다. 음료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문명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본 책의 저자인 톰 스탠디지는 여러 신문 잡지의 과학기술 편집장입니다. 그는 식량의 세계사, 소셜미디어 2000년 등 여러 편의 책을 저술했고 이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독특한 각도에서 풍부한 역사적 자료로 이 음료들이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에 맡은 역할을 생생하게 서술했습니다. 이 음료들이 왜 전 세계에서 인기를 갖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이 6가지 음료가 언제 탄생했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켰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다음은 당신이 이 음료들을 다시 마실 때 다른 느낌을 느낄 겁니다. 이제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1번 음료, 맥주.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억. 맥주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카스, 하이트, 테라 등 광고에서 자주 보는 브랜드와 좋아하는 입맛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이어 맥주를 마시는 호프집, 친구 모임, 가족 모임이 생각날 것입니다. 아마도 원시사회 인류도 하루의 사냥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가족 친구들과 화로 옆에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맥주를 발명했다기보다는 맥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시절 인류에게는 요리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저 식량과 곡물을 죽처럼 끓여서 풀처럼 만들어 먹었습니다. 만약 당일에 다 먹지 못하면 남은 음식은 공기 중에 효모를 만나 기포가 생기고 새콤달콤한 나름 괜찮은 맛이 생깁니다. 이는 곡물 속에 당분이 발효돼 알코올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죽이 술로 변한 것이죠. 이렇게 최초의 맥주가 무심코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데 이 조건은 맥주가 발견된 곳이 강의 유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인 바빌로니아 문명의 발상지이며 토양이 비옥하여 문명의 초승달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 여건이 비교적 좋고 풍족한 식량을 갖게 되어 쉽게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됐던 것이죠. 하지만 맥주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맥주는 기원전 6000년이 되어서야 장기간 저장되었습니다. 고대의 양주사들은 같은 용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발효 효과를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양주 용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속에 베리, 꿀, 향신료, 허브 등 다른 첨가물을 넣어 맥주의 맛을 바꿉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에는 17가지의 다른 종류의 맥주가 있었고 그들의 이름도 나름 재밌습니다. 마치 광고처럼 어떤 것은 천양국색, 어떤 것은 자연의 소리,
또 어떤 것은 쾌락사자라고 불렸고 그보다 더 직설적인 발효직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술에 대한 그 시절 사람들의 태도도 매우 달랐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술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집트인들은 약간 모순적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술의 가치를 인정해 관원에게 월급 대신 주고 성장하는 아이에게 영양분으로 섭취하게 합니다. 한편 젊은이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권하며 술은 영혼을 지옥으로 향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맥주를 마시는 것은 채집사회에서 농업사회로 들어가는 위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채집사회에서는 맥주를 양조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수확한 곡식이 많아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만 다음 날은 어떨까요? 수확을 하지 못하고 끼니를 잊지 못할 때가 있으면 양식으로 술을 빚지 못합니다. 농업사회에 들어와 식량이 남아 돌아야 일부 사회 구성원이 식량 생산에서 해방되고 수제 맥주 양조나 다른 상업활동을 하는 특수 직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맥주는 인류가 현대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했다는 점에서 문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음료, 와인. 인류 문명의 운반체. 맥주의 지위는 곧 와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와인의 희소성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인을 마실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와인의 탄생에 대한 증거는 그릇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그릇의 역사는 기원전 54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자그로스 산악지대의 한 신석기 시대 마을의 터에서 발굴되었는데 그릇에는 붉은 찌꺼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홍수가 빠진 후 노아는 자그로스 산 근처 언덕에 첫 포도덩굴을 심었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와인은 먼 북부 산악지대에서 수입돼 산에서 평야로 운송되는데 그 과정에 드는 비용이 막대해 맥주보다 10배 이상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을 마실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류사회의 인물들로 서민은 전혀 맛볼 수 없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얻게 되더라도 종교적인 용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와인이 비싸고 희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술로 받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와인을 보급한 것은 그리스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그리스인의 저서에 포도나무 심기, 가지치기, 열매 수확 등의 절차, 최적의 시간과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외 그리스인들은 포도의 즙을 짜고 재배하는 기술을 개선하여 포도의 생산량을 더욱 높이고 포도를 수확하는 것을 편리하게 했습니다. 포도가 더 많이 공급되고 와인의 생산도 그만큼 늘어나 노예들까지 와인을 맛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인은 사람들의 품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생활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플라톤의 향연 중 그리스인의 잔치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진리를 탐구하기 좋아했고 그들은 보통 와인을 마시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도 그의 사교 모임에 자주 참석해 수많은 참여자들과 함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하룻밤 동안 마음껏 술을 마시고 모두들 유쾌하게 잠에 들어섰는데 소크라테스만이 정신이 멀쩡하고 아무런 졸음도 없이 날이 밝자마자 평소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그를 이상적인 술의 손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와인의 힘을 빌려 진리를 추구하지만 술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인이 술을 마시는 방식은 좀 특이했습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실 때 물을 섞지 않는 것은 틀린 행위라고 여겼고 또한 와인을 마시지 않는 것도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고대 그리스 문화를 흡수하면서 그리스의 와인 양조 기술을 도입합니다. 로마 작가 올드 프린니는 기원전 70년경 로마 내에 80여 품종의 명품 와인이 있었으며 이 중 3분의 2가 이탈리아 본토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품종의 와인들은
사람들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큰지 와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와 궁한 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술잔에 어떤 와인이 담겼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부자로서 각종 최상품의 와인을 가려내는 것을 습득하는 것은 그들의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이 중 가장 비싼 것 중 하나는 캄파니아 지역에서 생산된 팔레르노 백포도주인데 이 단어는 나중에 사치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의사인 게레는 최고의 팔레르노 술이 심지어 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일 좋은 팔레르노 술을 골라 온갖 약재를 섞어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에게 병을 치료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는 와인에 도마뱀, 들양귀비즙, 고추, 향신료, 생강 등 70여 가지 약재와 섞었다고 하는데요. 병이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맛은 별로 궁금하지 않네요. 3번 음료, 증류주. 아라빈의 선물. 아라빈이 증류를 발명한 후 와인의 지배적 위치는 마침내 깨졌습니다. 사실 증류 기술은 고대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기원전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평원 북부에 나타난 적이 있죠. 아라빈들은 이 기술을 개선하고 보급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효모라도 알코올 함유량이 15%가 넘는 술을 만들 수 없어 15도가 발효알코올 음료의 임계치가 됐습니다. 증류를 거친 와인은 알코올 함량이 더 높으며 증류 시 술의 도수가 이를 초과하여 더 오래 보존되었습니다. 그동안 와인은 약물로 널리 사용돼 왔기 때문에 농도가 더 높은 와인이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자연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당시 많은 의사들은 증류주를 신기한 약이라고 부르거나 아예 생명수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폭군 찰리에게 생명수로 병을 고쳐주려던 의사가 왕을 생명의 물로 적신 침대 시트로 감싸주었습니다. 이 신기한 액체를 통해 그의 병을 치유하려 했으나 한 하인이 실수로 불을 일으켜 침대가 불에 타 왕은 순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증류주를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군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찰리는 죽기 전까지도 백성으로부터 과중한 세금을 징수했던 것이죠. 증류주는 무역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증류주가 와인보다 운송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증류 알코올 도수가 와인보다 높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농도의 알코올은 운송 과정에서 쉽게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술은 아프리카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들은 증류주가 자신들이 곡물로 빚은 맥주나 곡식주보다 더 순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수입한 증류주를 마시는 것은 노예 상인들의 신분 과시용 징표가 되었습니다. 한 상인이 독한 증류주가 없으면 장사하고 싶은 사람도 없다고 말했죠. 이후 럼주가 발명된 뒤에 비로소 이 증류주를 대체하고 노예와 물물 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은 럼주로 노예를 사고 노예로 자당을 생산하며 자당으로 다시 럼주를 만들어 노예를 더 많이 사들이는 데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산의 과정은 앞서 우리가 말했던 두 가지 술과는 차이가 큽니다. 맥주는 보통 현지에서 생산하고 소비되지만 와인은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됩니다. 럼주는 이들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인적, 물적, 기술적 협력의 결실입니다. 자당은 폴리네시아에서 생산되어 아라빈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전파했습니다. 럼주는 유럽인들의 피비린내 나는 노예무역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럼주는 첫 번째 세계화 시대에서의 인간의 성취이자 노예무역의 피와 눈물이 스며 있습니다. 네 번째 음료, 커피, 이성시대의 도래. 지금까지 많은 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음의 음료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요. 이 음료는 우리의 근처에 널려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잔, 심지어 5잔까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 기운이 나지 않는 월요일 아침과 밤새워 업무를 완성해야 하는 밤에 이 음료로 정신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음료는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가 탄생하자마자 사람들은 이 음료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17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에게 일상적인 음료는 맥주나 와인이었고 커피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경험이 되어 주었습니다. 커피는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고 술은 취하게 합니다. 커피는 사람을 예민하게 하고 술은 둔하게 하며 현실을 잊게 합니다. 당시 런던에서는 알코올에 대한 비난을 담은 시집을 출판했습니다. 여기서 와인은 영혼을 갉아먹는 달콤한 독약이라고 부르며 커피를 건강에 좋은 음료로 칭송했습니다. 1660년 한 영국 관측자는 커피가 유럽 각국의 윤곽을 점차 뚜렷이 보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이렇게 커피를 사랑하지만 커피는 그들에게 수입품입니다. 18세기 전까지 아랍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커피 공급처였습니다. 메카시티 주변의 커피는 풍작을 거두고 사람들이 먼저 커피를 항구로 실어 나릅니다. 항구에서 취리히로 해운을 거쳐 마지막에 낙타로 알렉산드리아로 운송하는 프랑스와 베니스의 상인들은 대부분 알렉산드리아에서 들여왔습니다. 점차 커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유럽인들도 자신들의 커피를 생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커피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랍인들은 심지어 커피콩을 미리 구워 유럽인들이 종자로 재배하는 것을 막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 프랑스인이 커피를 몰래 식민지로 갔다가 재배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는 무수히 많은 날의 항해를 거쳐 심지어 생수가 부족할 때에도 커피 묘목에 물을 줬습니다. 마침내 2년 후에 그는 첫 번째 커피콩을 수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커피와 함께 일어난 것은 카페 붐입니다. 카페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장소이자 사교적 미팅, 문화 교류, 비즈니스 협상을 위한 새로운 환경입니다. 당시 파리에서는 카페에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을 다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카페에서 최신 시사 뉴스, 런던 포스트, 마이니치 신문, 우체보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정보가 충분히 많았던 것이죠. 그 외에도 최근의 상품 가격, 주식 가격, 그리고 항공편 스케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처의 상업 무역 활동을 전부 알 수 있었고 심지어 이곳에서 일자리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커피 웨이터나 바리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 뮤지션, 선원 같은 일도 찾을 수 있었죠. 당시 카페마다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은 세인트 제임스 근처의 카페를 찾았고 목사와 신학자들은 폴 대성당 인근 카페를 선호했으며 문인들은 코번트 가든의 윌 카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담 스미스 국부로는 대부분 브리튼 카페에서 완성된 것인데 이 카페는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의 집회지로서 아담 스미스가 자주 방문하여 이곳을 그의 통신 주소로 사용했었습니다. 카페에서 국부론이란 책을 쓸 때는 일부 글을 함께 읽어주는 지인에게 책에 대한 의견 및 비평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 후커는 카페에서의 토론이 뉴턴에게 영감을 주고 나서야 비로소 자연 철학의 수학 원리라는 책을 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의 과학자 동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카페에서 가설을 세우는 것은 쉽지만 실험 추리로 가설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죠. 이렇게 카페는 학술 토론의 집회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값만 지불하면 토론에 들어가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카페를 보면 지금의 정보망인 인터넷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의 커피 문화센터인 시애틀은 체인점 스타벅스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몇몇 큰 소프트 회사의 소재지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네트워크와 커피를 연결시켜 왔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커피를 마시면서 토론하고 교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카페는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알코올에만 의존하는 것을 막아주었죠. 5번째 음료, 차. 잔 속의 천지. 농사의 신이자 약의 신이었던 신농은 차를 처음 발견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기록에서 신농씨는 야생 차나무 가지로 물을 끓이다가 찻나무 잎을 끓은 물에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향기가 솟아났고 그는 이를 저서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차의 유래라고 전해지며 중국에는 오래된 차 문화가 있었습니다. 3일 무식이라 할지언정 하루도 차가 없으면 안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차 문화는 중국의 역사 속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따라 차도 조금씩 변해 다른 품종도 생기고 맛도 다양해졌습니다. 유규는 다경에서 차의 재배 가공, 포다법까지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송나라부터 차에 관한 행사는 이미 상당히 성행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16세기 말 한상선은 차를 처음으로 유럽으로 운송했습니다. 처음에 유럽에서 차는 매우 사치스러운 약용음료로 여겨졌습니다. 네덜란드 의사는 사람들에게 차를 마실 것을 권하며 그는 모든 사람이 매일 차를 마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조건이 된다면 하루에 여러 잔,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죠. 만약 누군가 아프다면 그는 하루에 적어도 50잔의 차, 또한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좋다고 권했고 200잔 정도를 마셔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차에 우유도 넣었습니다. 그들은 밀크티가 위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며 장의 질환을 줄이는 효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인들은 특히 차를 좋아했고 1699년 영국 공식의 찻잎 수입량은 대략 6톤이지만 한 세기 만에 11,000톤에 달했습니다. 밀수한 차까지 합치면 그 양은 2배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영국의 찻잎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었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봉건사회로 자급자족하기에 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정교한 시계와 기계 장난감 외에 다른 유럽의 무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찻잎을 사는데 백은을 썼습니다. 한편으로 백은의 엄청난 양을 필요로 하는 것은 조달하기 어려운 반면 백은의 가치 상승은 찻잎보다 훨씬 빠릅니다. 찻잎 무역에서 영국인들의 손해는 커져만 갔고 점점 받아들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영국과 동인도 회사들은 중국에 아편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공공연히 이 마약을 찻잎과 교환하여 죄악의 무역을 시작했죠. 1830년 한 해 동안 중국에 수출된 아편은 250배가 늘어나 1,500톤에 달했고 차 구입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벌기에 충분했습니다. 청 정부는 이후 아편 무역 금지령을 내렸지만 광둥 지역의 부패가 심해 금지 조치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1838년 청나라 정부가 임칙서를 파견해 아편을 단속했습니다. 임칙서는 아편을 단속하지 못하면 자신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임칙서는 도착하자마자 아편을 전량 폐기하고 영국 상인을 광저우에서 추방했습니다. 이에 영국은 자유무역 보호를 구실로 사상 첫 아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쇠락한 청나라 정부는 영국에게 패했고 결국 5개의 통상 항로를 개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홍콩을 내주면서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은 다른 곳에서도 차의 공급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의 아삼 지역에서 차를 재배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한 차는 그곳의 토종 식물이었습니다. 그 후 인도는 영국의 주요 찻잎 수입지로 떠올랐습니다. 차의 역사는 대영 제국의 권력의 확장사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거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는 붕괴되었지만 지금의 영국은 여전히 차 마시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6번째 음료, 코카콜라. 미국의 부상.
코카콜라는 다른 인공 탄산음료와 사실 같은 첨가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1767년 과학자 조지프 프리스틀리가 영국 리즈의 한 양조장에서 이 첨가물을 발견했습니다. 조지프는 바로 술집 옆에 살며 틈만 나면 과학 연구를 하러 갔는데 그는 발효 항아리에서 나오는 가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2개의 컵을 술독 위에 올려놓고 물을 빠르게 한 컵에서 다른 컵으로 흘려보내면 이 가스를 물에서 용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가스가 이산화탄소이고 이 물은 소다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아는 유일한 것은 이것이 일종의 방부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스를 함유한 음료는 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들은 이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한 미국 약사가 이 물을 이용해 두통약을 만들려고 할 때 무심코 코카콜라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콜라가 왜 처음에 약으로 팔게 되었고 심지어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프지 않으면 이러한 음료를 마시고 싶어도 마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코카콜라가 음료로서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한 사건 때문입니다. 1886년 7월 1일, 미국은 2년 동안 금주령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콜라에는 코코나무 잎과 콜라나무 열매가 들어있었습니다. 코카나무 잎은 남아메리카의 몇몇 민족들이 입으로 씹어 정신을 돋우는 것으로 소량의 바이오페인, 코카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카페인과 마찬가지로 소량의 코카인은 정신을 차리고 뇌를 맑게 하며 식욕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콜라 열매는 코카잎과 효능이 비슷해 미국인이 둘을 섞어 약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카콜라의 영어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사실 이 2가지 주요 성분의 이름이 합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0세기 이후부터는 코카콜라에 코카인을 넣지 않았습니다. 당시 코카콜라의 광고 문구는 코카콜라는 소다수, 코카잎 및 콜라 열매를 정제하여 맛도 좋고 피로도 풀려서 상쾌하고 기분도 좋다였습니다. 이 무알코올 음료는 술의 대체품으로 금주령이 시행되는 동안 빠르게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커피 대신 사교계의 새로운 총화가 되었습니다. 콜라는 알코올 음료와 달리 마시기에 좋은 음료로 인식되었고 아침 식사로 마셔도 괜찮고 노인이나 어린이가 마시는 것도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코카콜라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의 이미지로 다가갔고 대공황 시기에도 여전히 잘 팔리게 되었습니다. 콜라는 당시 사람들에게 불안과 난관을 이겨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콜라가 가져다 준 가장 큰 영향을 말해보자면 그것은 세계화와 직결돼 있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이 음료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콜라는 미국 병사들에 의해 2차 세계대전 때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의 토종 음료로서 고향을 떠나 해외에서 작전하는 병사들에게는 고향의 맛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한 병사는 편지에 희망사항에 첫째는 국민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전처럼 즐겁게 콜라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전쟁 동원 기간 중 코카콜라사의 로버트 우드러프 회장은 회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모든 병사가 어디에서든 저렴한 가격으로 코카콜라 한 병을 살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코카콜라를 해외 기지로 운송하려면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그때에는 비현실적이고 경제적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코카콜라는 여러 기지 인근에 콜라를 만드는 병공장과 제조공장을 따로 뒀습니다. 그 후 많은 외국인들이 이 음료를 점점 좋아하게 되었고 코카콜라의 시장은 이로 인해 가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음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음료들이 인간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서술했습니다. 석기시대에 생긴 맥주는 놀랍게도 채집에서 농업시대로의 인간의 전환을 나타냈습니다. 2000여 년 전 그리스인의 잔치에 차려진 와인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옛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죠. 럼주 한 잔이 뜻밖에도 배를 따라 바다를 건너 자당 생산지에서 아프리카로 운반되어 아프리카인의 노역과 억압의 역사를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는 휴대폰이 없고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사교적인 소통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이디어와 사상의 불꽃을 피울 수 있게 했습니다. 차의 발전은 한때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침략했던 발자취를 의미하며 중국의 굴욕적인 역사 또한 동반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지금도 가장 유행하는 음료인 콜라는 사실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출현은 세계화를 대표합니다. 이상 6가지의 음료를 통해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긴 역사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료를 즐기면서 그들의 발전과 역사적 맥락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매우 길기에 이 책에서 전부를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역사 공부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6가지 음료를 접할 때 이 음료 속에 담겨진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